한국에서 흔히 취약계층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혹은 동네를 떠올리신다면 이런 달동네를 생각하실 겁니다. 집이 지어지기 힘든 언덕 위로 덕지덕지 지어진 가건물 같은 집들, 콘크리트로 대충 발라진 좁은 골목에서 고딩들이 4-5씩 모여 담배 피고 아이들은 뛰어놀 놀이터가 없어 그 골목과 동네를 가로지르는 비좁은 공용계단 같은 걸 뛰어다니는 이런 느낌 말이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달동네가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한 곳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스트 헤이스팅, 다른 말로는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라고 불리우는 구역은요, 캐나다 사람들, 심지어 지역 경찰들도 캐나다 최악의 치안 상태와 위생 등의 모든 것들이 바닥을 찍고 있는 헬 오브 헬 같은 곳이라고 임무와 말하는 곳이죠. 지도상으로만 본다면 밴쿠버 다운타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육상도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명으로는 이스트 헤이스팅과 메인 스트릿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 슬럼가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메인 스트릿과 이스트 헤이스팅 지역이 과거 19세기부터 시작된 밴쿠버 도시화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목재를 무역하는 항구, 그리고 그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밀집해 살아가는 정착촌이었죠. 자, 그래서 요 게스트타운 관광명소 길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곳의 끝자락에 위치한 게시잭 동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 이 게스트타운 주변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큰 성공을 이룬 사업가의 동상인데요. 현재는 흑인 인권운동? 시위가 격해지면서 게시잭 동상에 철거 청원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관광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위부터는 진짜 밴쿠버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 헤이스팅 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캐나다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 밴쿠버에 처음 도착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가득 메우는 홈리스들을 보기 전에 인터넷 페이지만 보고 싼 가격에 이 주변에 호텔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유학생활을 시작하려고 방문도 하지 않고 이 주변에 룸쉐어를 하거나 한다면 곧 이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오, 대박, 엄청 싼데? 하고 입주했는데 이 광경을 밴쿠버 처음 도착한 날 목격하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구역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패트리시아 호텔의 리뷰를 보신다면 적지 않은 한국분들이 싼 가격에 낚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의 홈리스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한때는 밴쿠버의 중심가였던 이 주변은 오래된 건물들과 함께 슬럼화가 진행되죠. 1960년대에는 그래서 이 오래된 건물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이 실행되면서 구성된 게 현재의 게스트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기간에는 이 헤이스팅 구역의 홈리스들이 머물던 캠프촌부터 위생상태가 엉망인 호텔들, 숙박업소들 여러 구역을 강제 철거시키고 도시정비를 상당히 강력하게 실행하죠. 캐나다스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올림픽 반대운동가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올림픽 기간을 전후로 이 구역의 노숙자 수는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어느 올림픽 이야기 결말이 그렇듯이 이 2010년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밴쿠버 내 홈리스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이 추세는 큰 변함이 없죠. 2019년 통계까지 밝혀진 숫자로는 2223명의 홈리스가 밴쿠버 다운타운 내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밴쿠버시 발표에 따른 내용이고 실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추가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밴쿠버의 홈리스 문제, 이스트사이드 슬럼화는 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밴쿠버의 따뜻한 기후를 들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얼어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노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후를 갖춘 곳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따뜻한 밴쿠버라도 겨울 시즌쯤 되면 밖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홈리스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 위로 하얀색 천이 덮여있고 주변에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가 같이 세워져 있는 모습만 저도 두세 번 봤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기 힘든 캐나다의 슬픈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홈리스들? 사회 취약계층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겠네요. 가게에 덜컥 들어와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자고 있는 홈리스를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저는 당연히 빠르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그 사람을 끌고 나갈 줄 알았는데요. 경찰은 먼저 이 홈리스가 약에 취해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덮고 잘 수 있는 담요를 줄 테니까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하듯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비슷한 예로 슈퍼바이즈드 컨섬션 사이트라고요. 마약성 약물을 본인의 의사대로 편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캐나다 보건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밴쿠버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는 내용까지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수많은 마약들이 있고 이건 캐나다에서도 엄연히 불법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약을 오남용해서 죽는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발생해 왔고 이 오남용 사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결책으로 이런 공간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죽고 있는데 그걸 투약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을 정부에서 제공한다? 과거에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폐가나 건물 뒤 창고, 사람들 발길이 없는 공중 화장실 등등 이런 곳에서 투약을 하면서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곳에서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바에 정부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정부 관리자들을 두고 부스를 만들어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요. 아마 대다수 한국 사람들 정서라면 정부에서 철저하게 잡고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 보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개인의 선택조차 존중해야 된다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개인 존중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정부 정책이 이런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캐나다에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지금도 매달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아주 위험지역이지만요, 요렇게 동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보호석 같은 가게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치안 문제 그리고 약물 중독 오남용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해결이 돼서 앞으로 이런 숨은 보석 같은 가게들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래는 들어가서 빵을 사 먹을 예정이었는데 줄이 생각보다 기네요.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N이었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